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지옥 같은 취업 준비 끝에 목표로 하던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에 로망을 가지고 있던 저였지만 대입부터 취업 준비까지 빡빡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상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랬던 제가 외국계 회사 입사와 동시에 1년간 캐나다 본사 근무를 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였죠. 큰 기대를 안고 도착한 토론토 피어슨 공항.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는데 한국에서 신입 한 명이 파견 온다는 소식에 회사의 한국인 직원들이 공항으로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안전하게 숙소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들 덕분에 토론토 생활은 순탄하게 적응할 수 있었는데 정말 외국에 있으면 한국인들끼리 더 뭉친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오후 3시면 업무가 끝나는 날이 많았던지라 매일 저녁 동료들과 크리스틴에 있는 코리안타운에서 소맥에 제육볶음 먹으면서 그날의 회포를 풀곤 했죠. 본사 근무 1년 동안 평생 먹은 한식보다 더 많이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동료 숙소에서 지인들을 초대해서 삼겹살 파티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동료의 초대로 온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토론토 대학에서 화학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요. 서로 어떤 연결고리도 없을 것 같던 저희는 야구라는 공통점으로 친하게 되었어요. 둘 다 야구팀 두산 베어스의 열광적인 팬이라 대화에 막힘이 없을 정도였죠. 주변 사람들도 무슨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잘 통하느냐며 둘이 한번 만나보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홈파티에서의 첫 만남 이후 이따금 그가 생각나는 건 왜인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수빈씨? 저 피터예요. 저번에 홈파티에서 봤던 그의 전화번호가 딱 뜨는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수빈씨, 그거 알아요? 이번에 추신수 선수가 토론토에 원정 온대요. 저랑 같이 야구 보러 갈래요? 그는 저에게 야구를 같이 보러 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야구광이었던 제가 그걸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경기 후에 펍에서 맥주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야구광답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야구 이야기하다 보니 밤이 깊었고 그는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다음에 또 보자는 약속과 함께요. 그저 지나가는 인사치레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 저희는 매일 문자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쉬는 날이면 함께 데이트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관계가 되었죠. 사실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는 박사과정이었지만 저를 위해 시간을 내줬고 저도 그걸 알기에 항상 그에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토론토에서 1년간의 뜨거운 연애 중 저희에게도 잠깐의 이별의 순간이 왔어요. 1년짜리 본사 파견 근무였던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아직 박사 학위를 따지 못한 그는 토론토에 남아야 했어요. 하지만 저희 사랑의 11시간의 시차는 큰 걸림돌이 되지는 못했어요. 제가 출근 전 매일 1시간씩 통화하고 휴가 때면 저의 휴가지는 토론토였고요. 그렇게 사랑을 키워간 지 3년째 그는 박사학위를 따고 귀국하게 되면서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정말 신혼생활은 행복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였는데 남편은 교수 임용을 준비하면서 대학 강단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했습니다. 저도 어느새 4년차 직장인이 되었죠. 그리고 결혼 2년 만에 저희에게도 예빈이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행복한 나날이었지만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죠. 교수 임용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매번 아깝게 임용이 안 되는 통에 대부분의 생활비를 제 월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언젠간 교수가 될 거란 믿음이 있었기에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작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은 유학의 박사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시동생은 학창시절부터 사고치고 다니며 집안의 말썽꾸러기인 통에 남편의 걱정이 많았어요. 동시에 미안함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넉넉하지 않던 남편 집안 사정상 남편을 외국에 유학 보내기 위해서는 시동생까지 공부시키기엔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한 것 같다며 동생에게 항상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예비냄이냐? 내가 태영이한테는 말해놨다만 이번에 네 시동생 서울 가서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데 혹시 너희가 원룸 하나 구해줄 수 있니? 우리가 사정이... 갑작스러운 부탁이긴 했지만
저는 남편의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하신 시부모님과 도련님에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의 부탁을 들어드렸어요. 이런 부탁들이 쌓여 강요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한 채 말이죠. 남편이 시간제 강사로 일하고는 있지만 생활할 정도의 큰 벌이는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 월급에서 도련님 월세를 내드렸어요. 부담되기는 했지만 열심히 해서 금방 합격하시겠지 하는 생각에 전폭적으로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부탁은 또 다른 부탁을 불러왔는데요. 원룸 하나만 얻어주면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합격하겠다던 도련님은 용돈까지 요구했고 도련님 용돈까지 챙겨드리게 되면서 저희 생활은 정말 빠듯해졌어요. 예빈이 육아비에 생활비에 도련님께 들어가는 돈까지 제대로 적금 하나 못 들고 보험 하나 들기도 힘든 지경이었죠. 남편은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고 말은 하지만 곧 자기가 교수 임용만 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며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남편 입장에선 저를 위로할 말이 그것밖에 없었을 테고 그때까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이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었죠. 저는 회사에서 가장 바쁘게 일한다는 대리가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시어머니의 부재중 통화가 5통이나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급하게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죠. 안 그래도 업무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사람에게 뚜껑 열리는 소리를 했는데요. 예비님이야, 네 시동생 공부한다고 힘들어서 그런지 피골이 상접했더라. 네가 좀 잘 챙겨줄 수는 없겠니? 네 시동생 곰탕 좋아하는데 뼈 푹 고아서 한 속 가져다 주렴. 그리고 가끔 원룸에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냉장고에 반찬도 가득 채워주면 좋겠구나. 제가 자기 집 가사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아무렇지 않게 자기 아들 원룸 청소에 반찬까지 해서 가져다 놓으라니요. 어머님, 도련님도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드시고 배달음식 시켜드시고 하는데 제가 굳이 어머어머, 배달음식이랑 직접 만든 음식이 어디 갔니? 공부한다고 고생하는 시동생한테 밥 제대로 먹이는 게 그렇게 힘드니? 어머니, 저 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회사 일에 집에 가서 애까지 보려면 몸이 2개라도 모자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도련님 곰국 끓이고 반찬까지 해줘요. 제가 용돈 드리잖아요. 그 정도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그리고 청소라뇨. 도련님이 1~2살 먹은 애예요. 청소도 스스로 못해요. 저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하기도 했고 돈이 너무 빠듯해서 친정에 도와달라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차오를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버렸어요. 어머, 너 시애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지금 네 시동생한테 월세 좀 내준다고 생색내는 거니? 네 남편 교수 되면 너 교수 사모님 될 텐데 지금 이 정도도 못 해주는 게야? 그놈의 교수 되면 정말 귀에 딱지 생길 정도로 듣던 소리죠. 저는 이제 남편이 교수가 되는 걸 바라지도 않게 됐는데 말이에요. 제발 취직이라도 해서 제대로 돈이라도 벌어왔으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교수 자리가 쉬운 건 아니었지만 자기 처도 있고 딸아이도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꿈에 매달려 허우적대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요? 그래도 박사 출신이면 연봉 꽤나 받고 취직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남편은 교수 말고는 전혀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과 대판 싸운 게 남편 귀에도 들어갔는지 퇴근 후 남편은 저를 불렀어요. 너 혹시 엄마랑 싸웠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그렇게 덤비면 되겠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당장 사과드려. 참, 그래도 제 편이 되어주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저보다 어머님을 더 챙겼어요. 저에게 사과하라는 소리에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해버렸는데요. 뭐라고? 사과를 해? 그럼 내가 도련님 반찬이나 만들고 곰국이나 끓여서 가져다 바치고 원룸 청소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당신네 집 가사 도우미로 시집 온 거야? 그래? 아니, 그 말은 아닌데. 그리고 막말로 당신이 내 동생 밥 좀 해주고 청소 좀 해주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그것도 못 해줘? 내가 말했잖아. 내 동생이 나 때문에 많이 피해봤다고. 내가 빨리 교수만 되면 당신도 호강시켜주고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고생 좀 해줘. 모전자전 아니랄까. 어찌 하는 말이 똑같은지. 그놈의 교수만 되면. 그럼 동생한테 미안한 당신이 청소해주고 곰국 끓여서 갖다주면 되겠네. 당신 시간도 많잖아. 그리고 교수만 되면 그 레파토리 몇 년째니? 당신 혼자 몸 아니잖아.
나도 있고 예빈이도 있잖아. 언제까지 그 교수꾼 붙잡고 살 거야. 당신도 빨리 돈 벌어야지. 당신 나이 벌써 35살이야. 언제까지 내 월급으로만 생활할 건데 예빈이도 점점 커가는데. 이게 나만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내가 교수 되면 당신도 교수 부인해. 우리 예빈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도대체 뭘 얼마나 했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야. 생활비며 자기 동생 월세, 용돈에 예빈이 양육비까지 내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내가 뭘 했냐니. 정말 정 떨어져서 더는 말하기도 싫어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집에서 마주쳐도 냉기가 흐르기만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죠. 경찰 공무원 준비하던 도련님께서는 그 본성 못 버리고 또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공무원 준비하던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사설 도박하다가 빚을 2천만 원이나 졌더라고요. 그 때문에 시댁은 발칵 뒤집혔고 목돈을 구하지 못한 시부모님은 경기도에 있는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엔 도련님까지 함께요. 애미야, 얘기는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그런 큰 돈이 어딨겠어. 이번에 정말 네가 한 번만 도와주면.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도련님 똥 치우려고 이 결혼했어요? 왜 자꾸 저한테 돈을 내놔라 마라 하세요? 자기가 빚을 졌으면 자기가 갚아야지. 왜 제가 그걸 갚아줘야 해요? 형수, 이번 한 번만 도와줘야 형 교수 되면 형수도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아, 이놈의 집구석. 시동생까지 졌단 소리를. 역겨워. 형수, 뭐라고? 역겹다고. 내가 언제까지 네 똥 치워야 하니?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네 월세 내주고 용돈 준 줄 알아? 그래, 네 말대로 나 교수 사모님 소리 듣고 싶었다. 그래, 그런데 포기한 지 꽤 오래야.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날 그저 호구로밖에 생각 안 하는 너희 집안하고 이제 끝이야. 정말 저도 이 생활에 지쳐버렸고 남편과의 이혼을 선언했어요. 옆에서 얼빠지게 서 있던 남편은 제 폭탄 선언에 당황한 듯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뭐라고? 이혼하겠다고? 당신 미쳤어? 이혼이 장난이야? 화난다고 그렇게 막 내지르면 어떡해? 당신도 좀 정신 차려. 내가 하루 이틀 생각한 것 같아? 박사학벌 가지고 한 달에 겨우 100에서 150 벌어서 그것도 너 교수 임용 준비한다고 다 쓰잖아. 네가 언제 가장으로서 나한테 월급 한번 쥐어준 적 있니? 안 되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자식까지 있는 놈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생각이야? 내가 누누이 경고했지? 나는 더는 책임감 없는 남자랑은 못 살아. 수빈아, 제발 내가 잘할게. 조금만 더 믿고 지켜봐주면 곧 교수 될 수 있다고. 태영아, 그만해라. 예빈애미 너, 우리 태영이 교수 되고 나서 후회하지나 말아라. 돈꼴랑 얼마나 보태준다고 더럽게 생색내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 보니까 네가 우리 태영이 앞길 막아서고 있다던데. 잘 됐구나. 얼씨구,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안 풀린다고 말하는 시어머니 앞에 폭탄 한 방 났는데요. 네네, 잘 알겠고요. 일단 아버님 내일부터 저희 엄마 가게 출근 안 하셔도 돼요. 엄마한테 사정사정해서 가게에 필요하지도 않은 주차요원 자리 만들어서 4대 보험까지 넣어 취직시켜드렸는데 이제는 뭐 헤어진 사돈가게에서 일하실 순 없겠죠. 시어머니께서는 예상치도 못했다는 듯 당황해 하셨는데 아니 얘야, 그게 우리 집 수입 전부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떡하니? 공사 구분은 해야지. 그리고 도련님, 월세 낸 건 그냥 바닥에 돈 벌었다고 생각할게요. 내일 당장 원룸 뺄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아, 형수, 시험이 코앞인데 그럼 나 어디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도 안 하고 도박하러 다니다가 이 꼴난 인간이 갑자기 시험이 코앞이라니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너같이 공부해서는 경찰 공무원 못 돼. 만에 하나 네가 경찰 되면 내가 너 불법 도박한 거 투서라도 써서 경찰 못 되게 막을 거야. 너 같은 애는 경찰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돼. 남편 놈은 다 본인 잘못이라며 당장 취업해서 가장 노릇 하겠다고 빌었지만 이미 정 떨어져 버린 이 집안과 다시 엮이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부탁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남의 집 담장도 넘는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부탁 들어줬더니 제가 자기 집 가사 도우미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이용하더니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버린 거죠. 제 이혼에는 한치의 후회가 없지만 가장 걱정되었던 건 제 딸 예빈이었습니다. 아직 이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예빈이에게 혼란은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때문에 이혼 후 마음의 정리도 할 겸
호주 지사로 1년간 파견 근무를 신청해서 예빈이와 함께 떠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너무 바빠서 함께하지 못한 예빈이와 좋은 시간 보내면서 예빈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천천히 설명할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뭘 바랬고 뭐가 두려워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습니다. 시댁이요. 전 남편은 아직 강사 자리에 허덕이고 집안은 빚에 허덕이고 도련님은 사람 변하나요? 지금도 망난이죠. 저는 예빈이를 위해서 멋진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